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드시고 나면 졸리는 게 당연한데 좀 재밌게 해보고, 만약에 이거 꼭 다시 듣고 싶다 이럴 때, 근데 빨리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 하기 전에 민법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동영상 올라오면. 그런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잊어버린 뒤에 다시 보면 이제 완전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하얗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권법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제 채권법을 공부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채권법의 책에 이렇게 썼네요. 근데 아까 우리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총칙, 각칙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법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총칙, 각칙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총칙은 어떤 걸까요? 다시 여기 각칙에 A, B, C, D가 있을 텐데 여기에 또 공통된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총칙에다 써놓은 거야. AX, BX, BX, CX, DX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것들을 총칙에다 한꺼번에 또 써둔 것이라고. 아셨죠? 여러 말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두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이게 뭐냐고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법정에 가면 묻는 말이 좀 대답을 하시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빌렸다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와가지고 길게 얘기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은 뭐냐고. 돈을 빌려줬냐고 안 빌렸냐고. 요게 포인트잖아요. 그걸 말하라고, 그걸. 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 말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한꺼번에 규정해서 총칙, 각칙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근데 이제 총칙 얘기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각칙 중심으로 좀 볼 건데, 각칙에는 뭘 규정을 해놨느냐면 채권의 발생 원인들, 채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규정해놨어요. 채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계약으로 채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대요. 다시 우리 계약으로 채권이 생기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마구 얘기하면 돼요. 어떤 거? 돈 빌려주는 건 계약해요, 안 해요? 돈 빌려줄 때 계약을 하죠. 구두 계약도 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아니 얼마 빌려줘, 합의로 빌려주잖아요. 또 매매 계약을 맺으면 채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까 생긴다 그랬잖아요. 판 사람, 매도인한테는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매수인한테는 물건을 넘겨받을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 집주인,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받을 채권이 생기죠. 월세를 받을 채권, 차임 채권이 생겨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거기는 채권이 없나요? 그걸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빌려주기로 해놓고 딴 집에 빌려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채권이 생긴다고. 그렇게 계약으로. 근데 계약도 들어가면 또 이 안에 총칙, 각칙 이렇게 써놨어. 계약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은 원리로 규율되는 것들이 있는데, 때마다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너무 중언부언 막 여러 말을 해야 돼. 여러 말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총칙, 각칙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생기는 것들을 규정해놨는데, 계약으로 생기는 채권을 특히 뭐라고 한다? 약정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법정채권인데, 사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부양청구권이, 야는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먹을 거 내놔.
나 우유 줬죠. 이게 채권이라니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잖아요. 아셨죠? 아니, 애들이 울고 떼쓰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속으로 네가 나한테 채권을 행사하는구나. 나는 의무를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많이 있어요. 또 채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법정 채권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것들. 그게 이제 채권법에 써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기는데, 이게 단독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언에서 뭐 채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참고로 요거 계약 이런 것들을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불러요. 법률행위에 계약만 있는 건 아닌데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행위. 여기는 불법행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할까요? 불법일까요? 이건 적법하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근데 적법한 건 맞는데 적법한 거에 법률행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거기도 이제 계약 말고 다른 법률행위도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규율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계약에서 말하고 단독행위에서 말하고 또 뭐 합동행위에서 따로 말하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버리고 말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개념법학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미리 이 개념을 정해놓고 설명을 해놨어. 민법 총칙에서. 그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근데 일단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속에 이제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법률행위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이렇게 생기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 생기는데 계약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15개를 규정해놨어요. 15개. 몇 개가 있다고요? 15개. 그 중에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4개만 공부를 해. 사실 전체 다라고 해냈지만 4개만 공부한다니까요. 나머지 11개를 공부 안 해도 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줘야 돼. 안 그러면 15개를 다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15개를 다 써놨어. 일단 한번 써봤어. 순서대로 보자면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가 있다. 그리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4개만. 매매, 임대차, 그리고 도급, 그리고 위임, 요것만 공부를 해.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나오는 것들이 민법 정칙에서 또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입문 강의 때 오늘 잠깐 이 제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도가 어떤 것들인지.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일단 계약의 종류에서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 안에 3개가 있는데 증여, 매매, 교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증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증여세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증여를 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생겨요? 뭔가 재산이 공짜로 생기죠? 공짜로 생긴 건 어떻게 하라고?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증여세. 네, 이렇게 한다. 또 어떤 데서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그런 게 좀 뉴스에 많이 문제됐죠.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집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효도를 다 하던 녀석이 받고 난 뒤에는 발길을 뚝 끊네? 부모 입장에서 배신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요게 문제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고 난 뒤에는 다시 내놔가 안 되게 해놨어요. 그게 558조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얘가 계속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연구 중이긴 해요. 그래서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고간 열쇠를 넘겨주고 난 뒤에는 돌려달라고는 못한다. 558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예 그런 거 다른 게 없더라도 이런 나쁜 불효 자식들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논의가. 네. 근데 이제 증여부터 한번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 받을 숫자를 써서 증여받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X를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죠. 그럼 증여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 계약을 했으면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된다고. 아셨죠? 아니, 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채권이 생기면 줘야 돼. 근데 을이 줄 건 없죠. 반대급부가 없어. 이런 걸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반대급부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채무는 누구만 부담하는 거예요? 증여자만 부담하죠. 수등자는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야. 이걸 X의 의미로 제가 세모를 좀 해봤어요. 채무를 한쪽 편만 부담하죠. 이쪽은 부담하지 않죠. 이런 계약을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편무 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는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무상이야. 무상계약. 매매 같은 건 유상이겠죠. 무상.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저 우리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시장 볼 때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했죠. 그런데 그거 계약 맞아요. 이거 뭐 고등어 얼마예요? 아니면 갈치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사고 팔기로 합의하고 거기서 이행까지 이루어졌죠. 예. 계약은 뭐라고요? 합의하는 거. 다 계약이에요. 보통 이제 청약을 하고, 아파트 할 때 청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약은 먼저 말하면 청약이야.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한다. 급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청약할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아파트는 누가 청약을 해요? 급한 사람이 한다니까요. 아이 참. 아파트도 분양 안 되면 그 건설회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막 세일해가지고 팔려고 막 프레카드 붙여놨죠. 그 아파트 그 건설회사가 청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청약한다고요? 혼인도 계약이라고 했죠. 청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 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한다니까. 누가 한다고요? 급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케이 하는 게 승낙이야. 근데 이건 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합의하면 다 계약이라고. 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쓰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안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이런 걸 낙성계약이라고 부른다. 낙성. 그리고 어떤 방식이 필요가 없어. 불료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증여계약은 뭐라고요? 편무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반대말도 한번 볼까요? 편무 반대는 쌍무, 그 다음에 무상 반대는 유상, 낙성계약 반대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식계약인데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에는 이런 요식계약은 없어.
방식이 필요해. 방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어음수표 이런 것들도, 어음수표 발행하는 것들도 다 법률행위적인 성질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죠. 양식대로 해야 돼. 그 요식행위죠. 유언은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유언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민법에 5가지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 5가지 방식으로 한 게 아니면 무효야. 효력이 없어. 5가지 방식대로 해야 돼. 요식행위라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요? 방식이 필요가 없어. 계약자유 이렇게 얘기했죠. 계약자유 속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계약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퀴즈 시간에만 나와요. 퀴즈쇼 이런 데서만 나와. 이런 데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체결의 자유가 있어. 체결의 자유. 또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어. 누구랑 할 건지. 이 가게 갈 건지 저 가게 갈 건지. 여러분 점심시간에 지금 그랬죠.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내가 골라서 갔죠. 상대방을 선택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둘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죠. 예,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리고 방식의 자유가 있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어. 물건값을 100만 원을 할 건지 90만 원을 할 건지 그들 자유죠.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증여를 공부를 했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보자면 여기서 해볼게요. 우리 이 반대급부가 있을 때, 반대급부가 있는데 반대급부가 대금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매매라고 한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게 매매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는 집 사고 파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다 매매예요. 뭐 캔커피 생각해보죠. 캔커피 얼마 주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매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재산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X 말고 다른 재산권을 바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교환이라고 한다. 됐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매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할 게 매매니까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근데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대. 근데 여기서 물건이라고 안 하고 재산권이라고 했네요.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권이라고 했네. 보통 물건 매매를 하죠. 근데 재산권 그러면 재산권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재산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어. 지식재산권은 뭘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돈이 되는 거야. 특허권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없는 머릿속에서 지금 발명한 거죠.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사고 팔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 매매를 한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건 소유권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재산권이라 그랬지 물건의 소유권 매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한데 일단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는 돈 되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면 매매다. 다시 채권 매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채권 매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 간혹 어디 보면 채권 매매 이렇게 써놓은 거 못 보셨어요? 그 채권을 얼마 속된 말로 깡하는 것들이 있죠. 그 상품권도 깡 하잖아요. 뭐 10,000원짜리 뭐 8,000원에
그럼 뭐야 그거? 그거를 사고 판 거잖아요. 우리 상품권 이런 것들을 특히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백화점 상품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백화점 상품권은 내가 그 백화점에 예를 들면 뭐 10만원짜리 채권, 상품권이라고 생각해보면 10만원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건 10만원어치 사고 그거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다고? 사고 팔 수도 있다고. 아, 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 매매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재산권은 다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하여간 돈으로 사고 팔면 매매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매매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X를 이렇게 매도인이 넘겨주고 대금 10억을 누가 줘야 돼? 매수인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야. 그리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야. 그리고 낙성분료식인 건 증여랑 똑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낙성분료식 계약이야. 지금 성질을 한번 나눠봅니다. 요걸 증여하고 비교해서 보면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 그 다음에 낙성분료식 요건 똑같아. 근데 쌍무하고 편무하고 유상하고 무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해놨을까?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뒤에서 볼 건데 미리 여기서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민법 제도 중, 민법의 계약 중에 현상 광고라는 게 있다. 참고로 민법에 몇 가지 계약을 규정해 놨다고요? 15개, 15가지 종류를 민법전에다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민법전에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형계약이라 그래. 전형계약.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 유명하다고. 여러분들도 유명하죠?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명, 뭐 좀 더 알려진 사람 유명이라고 하는데 안 알려졌어도 이름은 있으면 유명한 거 맞죠? 유명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 자유원칙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 15가지 계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계약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셨죠? 애들 과외시킬 수도 있잖아요. 과외시키는 건 무슨 계약이에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민법전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까 물권은 뭐라고요? 법전에 있는 물권만 있다고. 근데 법전에 없는 물권은 없어. 관수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법전에 규정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안 그러면 없다고. 근데 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몸 좀 풀고 가자고요. 지금 딱 졸리는 시간이에요. 좀 식사를 하시고 나면 갔다 오시면 바로 엎드려서 주무셔야 돼. 엎드려 주무셔야 잠이 안 든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하다 가야 되니까 몸 좀 풀고 가자고요. 이강원 생각해 보자고요. 현상 광고라는 게 있어요. 현상 광고가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직독직해. 보이는 거. 현상금을 걸었어. 상금 줄여서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광고 형식으로. 어떤 게 현상 광고가 있을까요?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 영화에 원티드 있죠? 서부 영화에. 요즘 지구대 앞에 가면 뭐 있어요? 그렇죠. 상금을 내걸고 수배를 했어. 이 사람이 신고해주면 얼마? 자세히 혹시 봐본 적이 있으세요? 볼 시간이 없었죠? 얼마 안 비싸. 간접 신고 이런 게 비싸지. 그거 얼마 안 비싸요. 아니면 우리 신춘문예 이런 것들도 현상 광고예요. 신춘문예
시소설 써내시면 우리가 심사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얼마씩 드릴게요. 그런 걸 특히 우수현상 광고라고 한다. 우수한 사람, 우수자계에 대해서만 주겠다. 우수현상 광고. 우리 간혹 복실이 찾죠. 그것도 현상 광고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것도 현상 광고 형식으로 상을 내.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안 걸면 상이 없잖아요. 현상 광고가 안 되는 거지. 복실이만 찾으면 안 되지. 공짜로 먹으려고 뭘 걸어야 된다고. 상을 걸어야 돼. 그 현상 광고의 현자가 현판할 때 현자야. 내 걸어둔 거죠. 상을 내 건 거야. 아셨죠? 현상 광고. 이제 느낌이 확 오네. 근데 현상 광고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광고자가 있어. 신문사, 뭐 경찰청, 아니면 뭐 복실이 주인,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현상 광고는요, 광고한 것만으로,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써낼게요, 제가 찾아올게요, 제가 잡아올게요, 가지고는 현상 광고가 안 돼. 현상 광고는 그 일을 끝내야 돼. 요걸 지정행위 완료 이렇게 말한다. 지정행위 완료. 응모자가 우리 그 유명한 분 중에 판례를 하나 만든 분이 계세요. 현상 광고 때문에. 혹시 신창원 씨가 유명한 판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그 양반이 아주 신출귀물 했죠. 안 잡혀. 그래서 경찰청에서 걸었어요. 신창원을 신고해서 우리가 잡으면 현상금 얼마 드릴게요 라고 현상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판례가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 그때 다방에 있는 신창원 씨를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백차에까지 태웠어. 근데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걸 문 열고 또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현상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백차에까지 태웠어. 경찰차에 태웠으면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잡았다가 지들이 놓친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 추궁당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가 그 신고해서 잡으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못 잡았으니까 못 줘. 이렇게 배째! 이렇게 나온 거야. 경찰 쪽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줘라는 판결인데,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판례를 하나씩 남긴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보통 판례로 나오는 분들은 좋은 일로 나와요? 안 좋은 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판례는 그냥 공부해야지 판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그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그걸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던 시절에는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읽어보고 그런 판례 책도 만들었었는데, 어쨌거나 보면 스토리가 다 나와. 이 양반이 어떻게 했고, 첩이 있었고, 아니면 뭐 바람을 피웠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신창원 씨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판례를 공부만 해야지 판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좀 곤란하다. 알겠어요. 내가 이제 피해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광고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돈을 줘야 돼. 보수 지급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현상 광고는요, 광고자가 나중에 이렇게 돈 줄 일만 남아있어. 이렇게 돈 줄 일만. 보수를 지급해야 될 채무가 남아있어. 응모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계약은,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이 일한 대가로 주잖아요. 이 일을 한 대가로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야.
얘는 유상계약이야. 매매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인데 얘는 편무유상계약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네요. 쌍무편무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쌍방이 다 부담하면 쌍무계약. 근데 한쪽 편만 부담하면 편무계약.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채무의 상호 이전성이 있는 것이 쌍무계약, 그렇지 않는 것이 편무계약, 이렇게 말한다.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쌍무계약은 제가 기브앤테이크 계약 이렇게 불러드릴 거야. 기브앤테이크.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본다. 그래서 쌍무편무는 채무의 상호 이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얘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래. 아까 증여계약은 무상이죠. 근데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야. 근데 유상무상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이걸 이렇게 말한다.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출연에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을 유상, 없으면 무상. 출연이 뭐죠? 근데 출연 좀 들어봤죠? 예를 들면 뭐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면 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후손들이 사제를 출연하여 무슨 재단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해요. 봐보세요. 여기서 매매는 매도인이 X를 내놓죠. 근데 꼭 공짜로 내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뭘 내놔요? 돈을 내놓죠. 서로 내놓죠. 이런 게 유상이라고. 근데 계약의 전 과정을 살피는 거야. 그런데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증여자가 X를 내놓긴 하지만 수증자는 뭘 내놓는 게 없죠. 그게 무상. 근데 여기는 봤더니 광고자가 돈을 내놓는데 을은 시소설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유상이 된다. 됐죠? 네. 편무유상이다. 그리고 얘는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은 뭐냐면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요물이 뭘 것 같은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물. 예?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요. 요물 또 그러니까 이런 요물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써낼게요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소설을 진짜 내놔야 된다고. 넘겨줘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걸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 쌍무가 유상이거나 또 그러면 굳이 구별하지 않겠죠. 근데 편무가 유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편무가 유상인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 얘기했었는데, 교환은 X 대신에 다른 Y를 내놓는다고요. 근데 X하고 Y가 값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붙여서 내놔. 이런 것들도 교환계약이 된다. 이런 걸 특히 이제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왜 프로 야구단에서 선수를 트레이드하죠? 교환한다. 그러니까 거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교환한다라고 하는데 몸값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좀 붙여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선수를 2명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거 보셨죠? 트레이드하는 거. 이런 걸 교환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졸고 계셔서 대차형 계약은 다음 시간에 좀 졸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임대차 공부해 볼 건데요. 교재로 278페이지인데 제가 여기다가 대차형 계약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278페이지.
대차가 뭐냐면 대는 빌려주는 거고요. 차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 하는 거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차형 계약에 소비대차라는 게 있어요. 소비대차는 뭐 하는 걸까요? 그걸 빌려서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는 걸 소비대차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빌리는 거 소비대차죠. 돈을 빌리면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소비대차. 요즘 뭐 그런 게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 연탄불 떼는 것 같으면 갑자기 연탄 떨어졌어. 근데 지금 배달이 안 된대. 그러면 연탄 한 장 빌려서 쓰고 다른 연탄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맞죠? 빌리는 거면 아니 너 한 장 가져 그러면 다 이제 증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소비대차. 근데 요즘은 이제 돈 빌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죠.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 돈을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아. 대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다 그래요.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냐면 사용대차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하고 그거 자체를 돌려주는 거야. 근데 임대차는 뭘까? 임대차는 임을 주는 거죠. 임. 렌트비를 주는 거. 임이 렌트비예요. 렌트비를 주는 게 임대차라고. 자전거, 자동차, 뭐 펜션 또는 뭐 여관, 호텔, 주택, 상가 임대차 할 수 있죠. 렌트비를 주면 그걸 임대차라고 한다고. 빌려주는 사람을 보통 이제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X대차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X가 소비물이에요. 그러면 소비대차.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돈. 옛날 같으면 쌀도 뭐 빌려 뭐 춘공기에 그렇게 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소비대차다. 연탄 빌리는 거 다 소비대차다. 그런데 그게 비소비물이야. 비소비물은 빌린 물건 자체를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차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계약인 거야. 유상. 근데 무상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친구한테 자전거를 야 하루만 빌려줘. 하루 빌릴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받지는 보통 않죠. 그렇지만 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용대차겠네. 근데 하루 빌린 값으로 돈 10,000원 주기로 했어. 뭐 애들끼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른 일을 몇 시간 돈 빌리고 돈 주고 빌려 탔어. 임대차. 자동차 렌트비를 내고 빌려 탔어. 임대차. 뭐 우리 정수기 렌탈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우리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주죠. 안 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진짜로 친구 간에 야 갑자기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10,000원 필요하네? 10,000원 빌렸다가 내일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받지는 않죠. 이자를 받지는 않죠. 그러면 그런 걸 무이자 소비대차. 근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제 뭐예요? 이자가 붙죠.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가 붙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소비대차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란 말이 붙어 있으면
대는 빌려주는 것이고 차는 빌리는 거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편무무상이 원칙이야. 근데 이자를 약정했으면 쌍무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요거는 편무무상계약이야. 근데 이건 쌍무유상이 되는데, 일단 보자면 임대차 측면에서 봐보면 이거 잘못 그림을 갖고 왔네. 네. 이렇게 할게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임차권이라고 한다. 근데 임차권은 성질이 뭐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차임을 지급해야지 되죠. 렌트비를 내야 돼. 근데 렌트비를 대부분 돈으로 내겠지만 꼭 돈으로 내야 돼? 아니라고. 금자가 붙어 있을 때만 꼭 돈으로 내야 돼. 물론 대부분 돈으로 내겠죠. 우리 렌트비를 예를 들면 뭐 농사 짓는 걸 빌려서 했어. 거기서 농사 지어서 농산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쌀암가마 이렇게 렌트비를 줄 수도 있죠. 그럼 차임이에요, 차임.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할 채무를 부담해. 차임을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쌍무, 유상이죠.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자전거 빌리는데 계약서를 썼나요? 써도 분료식 계약인 건 맞죠? 그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지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지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약속하는데 꼭 계약서를 써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 약속이에요? 애랑 무슨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쓰나요? 합의만 되면, 일단은 계약은 뭐라고요? 합의만 되면 계약이 된 것이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지. 아시죠?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된 게 아니다. 둘이 결혼할 때 처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눈 맞고 우리 같이 살자 합의하면 혼인 계약은 된 거지. 근데 이제 거기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혼인 신고까지 해야 혼인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혼인 신고까지 됐어야 돼.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합의하면 계약은 다 된 것이다. 됐죠? 원칙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그렇지만 계약서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나도 내가 어저께 한 일을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때껏 생각 안 나는데요. 이 말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뭐 김비서가 알고 이비서는 알지만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쌍무이상 낙성분료식 계약. 근데 이게 채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보자고요.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요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매매로 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이 사람이에요. 바뀐 주인한테 임차인이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더 쓸 거예요 라고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물권은 절대권이고. 상대권은 뭐라고요?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주장을 이제 법에서는 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항력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법의 격언이 있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법언, 줄여서 법언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내가 친구한테 2달간 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빌렸어. 근데 나한테 있는 채로 그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병한테 팔아버렸어. 새 주인이 병이 됐죠. 병이 와서 나한테 야 내가 샀으니까 내놔 그랬는데 야 내가 갑한테 빌렸는데 그 말이 먹혀 안 먹혀? 말이 안 된다고. 아셨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니까. 아,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구나. 그러니까 물권이 힘이 센 거야. 절대권이라고. 물권에서는 아까 봐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지상권, 전세권이야.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너 지상권자인데요? 전세권자인데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채권은 그게 안 된다.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뭘 봐서 그러냐 그러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만 많이 봐서 그래. 주택임대차에서 주인이 바뀌면 그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 원칙은. 어떨 때만 있느냐? 주민등록하고 살 때만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시골 부모님한테 주민등록을 계속 뒀어. 그럼 지금 만약에 하숙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내고 살았어. 지금 나중에 이제 임대차로 요즘 애들 같으면 원룸을 빌려서 보증금 뭐 예를 들면 500, 1000 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바뀌면 저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그게 없는 게 기본 원칙이고 뭘 하면?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으면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알아야 돼.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부동산일 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아니면 이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인도화 주민등록, 인도화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걔들의 기본 속성은 뭐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원칙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는 돼. 이 말이에요. 근데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 아셨죠? 이제 자전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 건 아예 등기할 일이 없잖아요. 바뀐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나 갑한테 빌렸는데 그건 갑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병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이해가 되죠? 아니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은행에서 우리 애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을 안 갚는데 그 부모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애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 애한테 빌려줬잖아요. 우리 애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오냐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친구가 돈을 은행에서 꿨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나한테 당신 친구가 빚을 안 갚으니까 대신 갚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게 채권이라고. 그 기본 속성을 완전히 구별해야 돼.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확 나눠지네. 물권은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권 힘이 세다니까. 그래서 루이 14세 얘기까지 했네. 아셨죠? 근데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말할 수 있어. 딴 사람한테는 말 못해. 아니 애가 부양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는데 지 엄마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딴 엄마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라고. 채권이어서 그렇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때가 있긴 해. 그건 예외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꼭 아실 게 원칙을 잘 알고 예외까지 알아야지.
예외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노무공급형 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노무공급형 계약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그런 계약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용계약이 있어. 고용계약도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되긴 하죠. 근데 기본 출발은 뭐라고요? 민법에 있다고. 고용은 어떤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임은 받겠죠. 근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되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걸 종속적 근로관계라고 표현한다. 확실히 그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가 있는 거야. 사장님이 갑이고 직원은 을이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너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해야지. 저 이거 할게요. 그럼 안 되지. 네, 그게 고용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가 있는데, 도급하고 위임은 따로 공부할 거니까 여행계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행계약은 사실 원래 1958년도 그 민법을 만들 때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그 민법에는 없던 조문이에요. 우리 민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14개만 규정을 했어요. 14개 전용 계약이 있었는데 요즘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 여행을 많이 가죠. 배낭여행도 가지만 어디를 통해서? 여행사 통해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행사 통해서 가는데 그 여행사들이 잘 구경시켜주고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규정을 해놨어, 법에다가. 옛날엔 여행계약 이런 것들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봤어요. 도급계약이 뭐였죠? 뭔가 계약한 대로 일을 끝내줘야 돼. 일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급계약의 성질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비행기표, 배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네. 그러면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종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계약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 현상광고는 얘기했습니다. 현상광고도 일을 하긴 하는데 광고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한다고. 그 광고에 정해진 대로 그 얘기했고, 임치라는 게 있는데 임치라는 계약은 뭘까요? 임치 계약은 뭘까요?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거야. 물건을 맡겨뒀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죠.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은 사람을 수치인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 집에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젊은 애들 뭐 물건을 갖다 맡겨. 내 거니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임치계약. 무상이 원칙인데 유상일 수도 있어. 그런 게 임치다. 자, 고용은 종속적 근로관계고 도급은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일을 끝내줘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행계약 얘기했고, 현상광고도 얘기했고, 아까 위임은 어떤 사람한테? 주로 이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 위임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도급계약을 한번 봐볼 건데, 도급계약은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급인.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도급계약은 일을 맡겨서 수급인이 일을 끝내줘야 돼. 일의 완성. 아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선박 건조, 선박을 만들어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리서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노가다 같은 경우에 이 일 끝내주세요. 일 끝내주면 얼마,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노가다를 안 해보셔가지고 젊었을 때 다 한 번씩은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이게 도급계약이라고. 자동차 수리, 일을 끝내줘야 된다고. 중간에 못 끝냈는데 여기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봐보세요. 요렇게 의무를 다 부담하고 있네.
아니 처음부터 도급 계약인데 일을 완성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약정을 하면 그렇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재료비가 들어갔어. 그런 것은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따로 약정하면 계약 자유가 원칙이라고.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지.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주는 걸 또 뭐라고 법에서는 말리지는 않아. 아니 공짜로서 줄 수 있는데 왜 못 주겠어요. 계약 자유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규정해 둔 것들은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계약이면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쌍무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 계약은 결과채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결과채무,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못 내면 안 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건축공사를 맡겼어요. 건축을 끝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약정을 하죠. 중간에 예를 들면 뭐 재료 들어가는 거 얼마 이런 것들은 따로 주기로 약정하는 걸 말리지는 않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 있는데 위임은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사무 처리를 위탁한 거예요. 꼭 결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야. 사무 처리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 보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맞아요. 안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주는 게 이제 예외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원래 위임 계약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두면 도움이 되죠.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민이 있고 거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저 이스라엘까지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 다 먹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이 뭐 좀 이런 고급 노무 말고 뭔가 일 시킬 게 있어. 노가다 이런 거 누구 시키면 돼요? 노예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하급 노무는 노예 시키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시민들끼리는 남의 일을 도와주고 돈 받는 걸 수치로 여겼대요. 수치. 아이씨 그냥 해 도와주지 무슨 그걸 돈 받고 해. 그게 이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이런 것들은 로마법, 게르만법을 따온 거예요. 그게 발전해가지고 2000년 이상 뭐 우리 국사책으로 뭐 세계사 공부하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이 원칙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을 해주는데 꼭 돈을 다 받아요?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맞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라고. 근데 특약을 하면 유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임은 편무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인데 보수 지급 특약을 하면 쌍무 유상 계약이 된다고. 이해됐죠? 아까 소비대차도 뭐라고요? 편무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인데 그걸 이자를 주기로 하면 쌍무유상 낙성불료식 계약이 된다고. 요물계약은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낙성불료식 계약이야.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근데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두는 게 확실한 거죠. 증거로서 필요한 거지. 민법적으로는 이게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된 건 아니다. 네. 합의만 되면 계약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 계약으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도 한번 들어주실 건데, 우리 조합은 들어본 것도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노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또 주택조합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마담이 프랑스 마담과 대한민국에서 마담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마담이란 말을 써도 어느 나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합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과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조합은,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뭐냐면 동업하는 것을 말해요. 동업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 같은 건 조합의 성질이 강해요. 근데 이제 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특수 법인이에요. 원래 조합 형태에서 발전해 간 거죠. 농업인들이 동업 차원에서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더 발전시켜서 농업협동조합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출발은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동업,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분이서 만약에 식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조합이라고 한다고. 서점을 같이 하는 거야. 조합이 된다고. 아니면 요즘 시골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농산물들 나오는 걸 그냥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같이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장사를 해. 그런 거 조합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조합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다 조합은 아니다. 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마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담하고 그쪽 나라 마담하고 우리나라 마담은 좀 다르다. 여기서도 같은 조합이란 말이 쓰여도 다 같은 조합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동업하는 게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은 뭘 것 같아요? 종신정기금? 예? 그렇죠. 연금같이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이게 종신정기금인데, 지금은 다 연금으로 해결이 돼 버렸죠. 그래서 민법상 종신정기금 제도를 쓸 일이 없어.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시험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사업시험 강의, 공인중개사 강의, 사실은 제가 모든 강의를 다 해봤어요. 모든 강의를. 사업시험 강의를 하고 나니까 좀 이름이 나니까 이제 다 강의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주택관리사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셨죠? 근데 이 제목을 딱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종신정기금. 그 다음에 화해계약은 뭘까? 화해계약.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화해계약. 화해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화해는 조금 다른 성질이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는 덜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합의를 하죠. 그래서 분쟁을 끝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계약.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끝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금 합의를 하는 게 화해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꼭 거기서 합의했다 그러면 되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게 화해계약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는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쟤한테 들어봐야 나중에 딴 데서 들어도 우리 민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지, 이렇게 아시게 될 거 아니냐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15가지 계약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채권이 있어요. 법정채권 발생 원인으로 아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얘기할 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사무관리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원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윗집이고 아랫집에 또 다른 사람이 주말마다 오는데, 나는 이제
주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 근데 가만두면 그 집이 완전히 그냥 폭우가 아니면 태풍이 몰아쳐서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가서 일을 좀 봐줬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난 의무도 없어. 그래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거, 사무 관리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사무 관리라고 한다. 부탁받고 일을 했으면 위임이에요. 부탁 없이 그런 걸 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 관리. 그러면 거기 들어간 비용 정도는 그 주인이 말 안 했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한 적은 없죠. 계약을 한 게 아니라니까. 부탁했으면 위임이라고, 위임.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을 처리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사무관리라고. 근데 이제 그건 위임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나중에 좀 나오기 때문에 용어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정 채권 그러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근데 법정 채권으로 이것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까 부양청권 이런 것들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게 우리 시험범인데, 부당이득부터 한번 볼게요. 부당이득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물건에 하자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계약을 이제 그때는 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약을 착오로 잘못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내가 계약을 했을 때 취소를 하면 내 돈 돌려줘야 되겠죠. 그냥 그걸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돈을 그냥 환불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환불해줘야지.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그 물건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냥 갖고 있으면 부당이득이라고. 이해됐죠? 그런 게 부당이득이다. 어떤 사람의 손실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 수익. 그게 내 돈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집한테 가 있네. 근데 계약이 유효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손실 때문에 수익이 생겼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참고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데, 인과관계는 뭘까요?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야 돼. 아까 그 얘기했죠. 홍수가 나서 예를 들면 내가 갑인데 양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키우던 뭐 사건들 보면 뱀장어 이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뱀장어를 키웠는데 그게 밑에 집 논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 구별이 돼. 논에 갑자기 무슨 뱀장어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뱀장어가 넘어갔어. 근데 그걸 그 집에서 그냥 우리 집에 이런 게 갑자기 났네 해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부당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특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일 때 이런 일이 생겨.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준 사람은, 손실을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셨죠? 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네, 요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당이득이고요.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이게 그냥 법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야. 아니, 합의를 해야지 준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럼 못 돌려받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 아예 정해놨다고. 741조에 정해놨어. 그 다음에 이거는 성질이 사건이다 라는 건데, 잠깐 그 반대말이 용태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것을 용태, 그렇지 않은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 그 사건이 사건 메시 이런 거 아니에요. 용태 반대말로 사건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 부당이득.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로 갑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폭행, 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냈어. 그런 게 불법행위죠.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사기를 쳤어. 불법행위. 근데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요. 손해를 메꿔줘야 되겠죠. 그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인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를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 폭행상해 막 쥐어 뜯었나 봐. 이 사람이 우리 남편 첩이래. 남편 첩인데 가서 쥐어 뜯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첩은 안 되지만 쥐어 뜯는 것도 안 돼. 아셨죠? 첩은 안 되죠. 첩은 참고로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남편이 있는 줄 알면 와이프가 있는 줄 알면서 그 사람과 사귀거나 이 살림을 차리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돼. 불법행위라고. 손해배상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끓겠냐고요. 아니 맞죠? 열받죠. 그게 다 손해라니까. 그렇지만 가서 사람을 또 패거나 이건 안 된다고. 교통사고를 내면 안 돼. 등등. 보시면 이것도 법에서 아예 정해놨어. 근데 얘는 미법행위인 거죠. 근데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적법행위야. 적법한 거라고. 근데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고의는 뭐예요? 고의는? 일부라는 거죠. 과실은 뭘까요, 그러면? 실수로. 손해 발생을 시킨 거야. 근데 그게 위법할 때 그렇죠.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얘가 막 칼 들고, 이 사람이 칼 들고 막 쫓아 막 와요. 나 잘못하면 찔려 죽겠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팰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정당방위라고 한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어져 버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조각은 없애는 거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죠. 참 이건까지 물어볼게요. 사형 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것으로 결정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건 아무 생각 상관없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있으면 안 된다. 법을 공부하면 사형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사형 당하는 사람도 사형 당하는 사람이지만 사형 집행한 사람은 괜찮을까요? 또 한편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사형 집행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화성살인 사건 아시죠? 진범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형 집행했으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억울한 죽음이죠.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나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다 학자들은 그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그런 죽일 놈이 있나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건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야. 그렇지만 봐보면 근데 제가 또 형사 정책도 공부를 해봤는데 형사 정책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제 형법이랑은 죄와 벌을 정한 거예요. 죄와 벌을 정한 게 형법이에요. 그러면 사형죄가 있는데 왜 살인사건은 계속 일어날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일어나지.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죄를 이게 사형 죄책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 그래서 맨날 뉴스에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들이 막 사고 치고 그럴 때, 야, 그런 애들도 다 교도소만 해야 돼.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고 다 연구가 나오고 있다니까? 죄만 높이고, 살인, 교수형에 처하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죽여버려야 돼. 쉽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어쨌거나, 그 교도관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했다고 보자고요. 옛날엔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요. 사람을 죽인 거 맞죠? 그러면 불법 행위 맞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일로서 한 거잖아요. 명령을 받아서. 그런 건 정당행위라고 해요. 정당행위로 뭐가 없어져? 위법성이 조각돼. 그냥 사람을 죽이면 불법 행위 맞아요. 그렇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사람을 죽였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불법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시험범인데, 다시 오늘 강의한 취지는 민법 전체를 다 알아야 민법 총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민법 총칙이 출제 빈도수는 더 높긴 하지만 그것만 국어라고 파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좀 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오면 더 쉬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는 채권법부터 보겠지만, 어쨌거나 이 마지막까지 잘 아셔야 된다고. 근데 불법행위는 뭐라고요?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거, 이걸 불법행위라고 한다. 근데 보통 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게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가 애기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 꼭 눌러 죽이는 것만 불법행위, 살인이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걔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애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니까. 그걸 다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애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형법적으로 살인죄가 돼요. 그리고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아셨죠? 네, 근데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거나 해야 될 걸 안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네,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잠깐만 좀 더 보고 가자면, 우리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 계약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을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물권이 변동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사서 내 거 된 건 뭐예요? 매매로 사서 됐죠. 그때 등기하라고 써놨어. 요런 것이네. 근데 한편 아파트가 꼭 내게 되는데 매매로만 내 것이 되나요?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이러면 독자야. 아니면 외동딸이야. 그러면 그 통째로 그게 내 것이 되죠.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하면 그게 자녀 것이 된다고 법조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지. 뭔가 이런 걸 이제 특히 권리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변동이 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근데 이제 민법을 그래서 넓게 보자면 계약법, 조금 더 좁게 보자면 계약법, 그리고 좀 더 보자면 법률행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민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이 볼륨이 이만큼 돼.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채권법이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팍 축약해서 공부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축약해서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해가면 오히려 쉬워진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민법 총칙만 죽어라고 할래. 어렵다. 암기가 안 된다. 아까 그 늑대가 살던 섬 이름이 뭐라고요? 엘즈미어. 그것도 여러 번 보고 하면 되지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 예를 들면 LG에 대한 또 뭐 미어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권적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게 있다. 있는데 반환 청구권은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내놔 하는 권리라고.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훔쳐가서 그걸 갖고 있어. X를 훔쳐가서. 근데 만나기 쉽진 않지만 갑이 만약에 을을 만났어. 그러면 내 거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인정된다는 거야. 물권 소유자한테는. 또 다른 권리자들한테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방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치워야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내가 시골을 안 가봤더니 누군가 내 땅 위에 이렇게 무단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우라고 해야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거죠. 건물 철거 청구. 이런 것을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건물로 대지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 대지는 내놔 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우리가 그냥 가서 막 성질 내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말도 않고 나한테 아니면 뭐 세를 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는데 그냥 을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었으면 뭘까요? 거기서 이득을 얻었죠. 이득을 얻었는데 정당해요? 부당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땅 사용료 내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불법행위 맞네. 요렇게 막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가 막 쫙 나오잖아요.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등기가 남아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소멸했다 이렇게 본다.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고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빚을 다 갚았어. 대출금 다 갚았어. 그러면 그 저당권은 없어진 거라고. 이제 그런 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등기는 남아있죠. 그런 걸 효력이 없는 등기야. 무효 등기예요. 근데 그러면 은행에서 그 등기를 말소 안 해주면 나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등기부가 깨끗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치우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됐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어떤 데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요. 우리 이제 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이번에 건축한다고 거기 막 집을 허물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안반이만 막 들들거리면서 막 폭파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영향이 와야 하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쫓아가서 막 싸우죠.
쫓아가서 싸우는 게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방해 예방 청구를 한다고. 그러다가 구청에도 가고 그러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법원으로 가라니까. 민법 얘기는 답을 어디로 하면 되느냐? 법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면 돼. 아셨죠? 예. 그래서 그때 방해 예방 청구를 하거나 잘못되면 우리 집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어. 이런 권리들로 인정된다. 그런 게 이제 물권의 내용으로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또 인정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요거를 쭉 가시면 오늘 진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 구조가 항상 이건데요. 이거 무조건 하면 이 과정을 쫓아가면 절대 붙는다니까요. 재수없게. 그래서 재수없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붙어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씨 재수없어 이러죠. 그런 의미로.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나는 기분이 좋죠. 재수없게. 재수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시면 돼요. 뭐 예습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냥 와서 다 들으시고 공부를 꼭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 강의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꼭 책도 이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제가 밑줄을 다 미리 다 그어놨어요. 근데 기본서에까지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상당히 편할 거예요. 다음 주는 어쨌거나 채권법을 할 것이다. 채권법하고 그 다음 주에 물권법 더 자세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민법 총칙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기본 강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